네, 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정 A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학년도 유치원교육과정 A죠. 네, 287페이지입니다. 교재. 기출문제 A의 1번에 가는 유아교육법의 일부이고 나는 3호세 누리과정 중 편성 운영의 일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은 저희가 이제 꼭 알아야 되는 법인데요. 우리 유아교육법은요, 교육기본법에 근거해서 제9조의 근거해서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선생님, 이 부분은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조가 목적이라는 것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4조가 나왔는데요. 해설 자료 보시면요. 289페이지입니다. 제24조가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무상교육은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24조는 무상이죠.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만 쓰셔야 됩니다. 무상교육은 아니고요. 무상으로 실시하되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법 체계를 보면요.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자, 법은 국회를 통과한 것을 저희가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은요, 국회 통과 전에 혹은 국회까지 통과하진 않아도 자세히 저희가 문서화해야 되는 것들인데요.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영이 시행령이죠. 그래서 시행령은 대통령령을 말한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시행규칙은 정부 관계기관의 장관을 얘기합니다. 유아교육법 같은 경우는요, 교육부 관할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유아교육 시행규칙을 문서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이 법으로 보셨을 때 무엇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것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있다라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반드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시험 범위에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2014학년도는요. 유아교육법에만 근거해서 나오게 됐었네요. 2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가시면요. 기역에 들어갈 법의 명칭은 교육기본법이고요. 2번 니은에 들어갈 말 한 가지는요. 앞에 가로가 빠진 부분에 들어가는 말만 쓰시면 되죠. 무상입니다. 그리고 3번은 편성, 운영, 교수학습 방법에서 잘못 기술된 부분만을 각각 한 가지씩 찾아 쓰고 그것을 바르게 고쳐 쓰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실은요, 편성 운영은요, 누리과정의 편성 운영은요, 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까? 편성과 운영, 교수학습 방법, 평가. 자, 저희가 누리과정의 편성과 운영이라고 하면은요, 요 두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은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까지 네 항목이 모두 누리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편성과 운영 중에서요, 편성, 운영, 교수학습 방법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서 잘못된 부분은요, 편성가 1일 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입니다. 저희가 2015학년 오면서요. 2015년에 개정된 유치원 교육과정에 근거하면은요. 이거는 5시간이 아니라 4시간에서 5시간입니다. 자, 선생님, 저희가 누리과정을 2012년에 만 5세가 시행이 됐고 2013년부터 3호세 누리과정이 시행됐음에도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은 누리과정이 아니라 실은 정식 명칭은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인데요. 그 이유는 기존의 누리과정에서 단 한 부분이 2015년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2015년에 변경이 된 부분인데요. 하루의 교육시간이 누리과정
그 전에 누리과정이 근거하면 일일 교육시간은 3시간에서 5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일일 교육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저희는 변경됐다, 개정됐다라고 해서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라고 누리과정을, 현행 누리과정을 부르게 됩니다. 2014학년도 시험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답은 3시간에서 5시간으로 수정해야 된다가 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2015년을 기준으로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답을 아셔야 되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답은 4시간에서 5시간으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또한 지금 잘못된 것이요. 운영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운영의 나의 실내외의 환경은 다양한 흥미 영역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인데요. 발달 영역으로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고요. 발달이 잘못됐고 흥미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잘못된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교수학습 방법에서 교과를 중심으로 여러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됐고요. 주제라고 되어야 합니다.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주제 중심의 통합적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그 마 옆에 287페이지 마 옆에 교과를 중심으로 여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를 주제로 바꿔주시고요. 주제를 중심으로 바꿔주시고요. 주제 중심의 통합적 접근법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중심의 통합적 접근법은 시험 문제 여러 번 답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편성 운영이 전반적으로 그 해설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모두 암기하시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2번 보시겠습니다. 기출문제 2번의 사상사 문제인데요. 페스탈로치, 프레벨, 그리고 듀이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페스탈로치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뭐라고 했습니까? 301페이지에 나오는데요. 페스탈로치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두 가지 면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본성이고요. 하나는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동물적 상태, 그리고 사회적 상태, 그리고 도덕적 상태를 모두 타고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유아기,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동물적 상태가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상태가 점점 큰 범위로 나이가 들수록 커져간다라고 합니다. 도덕적 상태는요, 누구나 가지고는 있지만 이 도덕적 상태가 넓은,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무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누구나 도덕적 상태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페스탈로치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을 3가지로 봤습니다. 저희가 아주 쉽게 지, 덕, 체로 보고 있는데요. 지가 헤드고요. 그리고 덕이 할트고 그 다음에 체가 핸드죠. 그래서 3H라고 저희가 말하기도 합니다. 이 3가지 능력은 저희가 타고나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발현시켜주는 것이 교육이다라는 게 페스탈로치의 입장입니다. 그럼 페스탈로치가 기억에 들어갈 인간 본성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3가지를 쓰라라고 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이 답을 헤드, 핸드, 하트 이 3가지로 쓰셔도 되고요. 지, 덕, 체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충분히 쓰셔도 되기 때문에 굳이 영어로 쓰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 영어로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영어 철자를 써주셔야 되고요. 만약 헤드 이렇게 한글로 쓰시는 경우에는 정답 처리되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지, 덕, 체 이렇게 답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영어로 적어주셔도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철자를 분명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가 헤드고요. 할트가 덕입니다. 그리고 체는 핸드입니다. 철자 잘못되시면 오답 처리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가는 거요. 니은에 들어가는 거 얼뜻 봐도
실물 교육이나 노작 교육처럼 아동의 직접 경험 또는 직접 체험을 모못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직관이네요, 선생님. 그냥 읽어만 봐도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만져서 알 수 있는 거 직관이죠. 자, 그런데 패스탈로치는요, 직관을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외적 직관과 내적 직관으로 얘기했는데요. 외적 직관은 감각기관을 통해 외계의 인상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물체의 상을 그대로 그 이미지를 눈으로 받아들이는 거, 눈으로 외부의 상을 관찰하는 거, 그것을 외적 직관이라고 하고요. 내적 직관은 그 이미지를 받아들이며 저희가 내면화하게 되고 그 이미지에 대한 어떤 기억들을 하게 되죠. 그런 우리의 인지 과정을 내적 직관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마음의 눈으로 세계의 본질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드린 자료의 302페이지를 보시면요. 302페이지를 보시면요. 직관의 원리가 있고 그 직관의 원리에 제가 직관은 외적 직관과 내적 직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적 직관은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의 인상을 받아들이는 거고 내적 직관은 마음의 눈으로 세상의 본질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험 지문, 기출 지문에 나온 것과 제가 드린 자료에 어떤 외적 직관, 내적 직관의 설명이 오타 하나 없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린 자료는 전공서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기출 문제에 그 전공서의 문장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우리 시험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험은 전공서의 문장을 그대로 지문에 옮겨서 출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법에 의하면 국가고시는 저작권법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공서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전공서의 문장을 그대로 저희가 옮겨 썼을 때 이의제기라든가 논란이 없고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출제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공서를 100% 인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공서를 읽는 것이 중요한데요. 선생님들께서 전공서를 읽으신다라고 할 때 보통 한 권의 전공서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각 파트당 10권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시고 시험 공부를 하신다면 그거는 이제 1년 만에 하시는 공부는 아니죠. 그런데 제 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전공서를 10권 이상을 보고 핵심을 종합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을 그대로 여러 번 읽어보신다면 똑같은 문장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2018학년도에 우리 대구 선생님들께서, 대구 현장 선생님들께서 모두 다 최종 합격을 하셨습니다. 근데 2018학년도에 우리 선생님들 반응이 혹은 또 제가 문제를 분석해봐도 전공서의 문장이 그대로 출제가 됐었고 그래서 제가 강의실에서 교재에 그대로 실려있던 문장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 빠뜨리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하는 부분과 설명하지 않는 부분 모두 출제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재에 나오는 내용 반드시 100% 습득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용어가 그래서 직관이고요. 프레벨로 가시겠습니다. 프레벨은 만물에는 영원 불면의 법칙이 살아 지배한다.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영원 불멸의 법칙은 필연적으로 모든 사물에 펴져 있고요. 강하고 생동적이고 내재적인 영원한 모모에 기초하고 있다. 학교 본연의 임무는 만물에 항상 존재하는 모모의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아동은 자기 자신의 모모가 있는 자아를 다양성을 통해 표현하고 또 다른 자아도 다양하게 표현한다라고 프레벨의 어떤 통일성, 신성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 그 자료에 보시면 프레벨의 신성과 통일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성과 통일성의 원리는 뭐가 다른 걸까요? 신성은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본성, 신성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에, 다른 모든 만물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신의 본성이기 때문이고 신이 그 본성을 모든 만물,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에 심었다라는 게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통일되어 있다, 하나다. 그 신성을 중심으로 통일되어 있다라는 게 통일성의 원리입니다. 신성이 우리 마음에 내재된 본성이라면 그 본성이, 통일성은 뭐냐면요. 그 본성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가 통일성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신성과 통일성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통일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은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건 신성이고요. 신의 본성, 신성이고요. 그것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하나의 통일 법칙을 이룬다는 게 통일성이에요. 그렇다면요, 선생님, 여기에서 답은 뭐가 될까요? 통일성이다, 신성이다 말이 많았는데요. 이유는 제가 전공서에서 그대로 가져온다 그랬죠. 이 전공서, 이때 출제 근거가 됐던 전공서에서 앞에 디귿은 통일성에 썼고요. 뒤에 부분은 신성이라고 썼습니다. 실은 생략된 가로가 통일성, 신성 두 가지가 모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으로 그때 인정이 되기에는 통일성과 신성이 모두 정답으로 처리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둘 중 하나를 정한다면요. 저는 신성을 정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마지막 디귿 부분에요. 아동은 자기 자신의 모모가 있는 자아를 하고 있는데요. 아동의 내면에 들어있는 뭔가를 마지막 문장에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신성이고 통일성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앞부분의 디귿은요. 통일성이 들어가는 부분에도 신성이라는 것을 넣었을 때 언어적 논리성에서 잘못됨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만물에는 영원 불멸의 법칙이 살아 지배한다.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영원 불멸의 법칙은 필연적으로 모든 사물에 퍼져 있고, 모든 사물에 퍼져 있다는 건 신성이죠. 그리고 강하고 생동적이고 내재적인 영원한 신성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해요. 통일성이 들어가는 부분을 신성이로 바꿔도 언어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본연의 의무는 만물에 항상 존재하는, 모든 것에 존재하는 건 안에 내면에 있는 건 신성이거든요. 그래서 신성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요. 신성이 들어가는 게 더 자연스럽고요. 신성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아동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거니까 신성이란 말이 더 많죠. 신성에 있는 자아를 다양성을 통해 표현하고 또 다른 자아도 다양하게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을 통일성도 답이 되는 건 맞지만 저는 신성이라고 100%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신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리을 미음에 들어가는 것은 듀이의 이론인데요. 선생님 듀이는요, 경험 중심의 교육을 주장하게 됐죠. 그래서 듀이의 어떤 그 부분을, 듀이의 교육이 우리 해설서에 그리고 유아교육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듀이 이론은 모르면 안 됩니다. 지금 이번에 출제된 모든 학자가, 모든 사상자가 실은 중요한 학자죠. 그런데 듀이의 교육 원리 및 방법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재 306페이지인데요. 자, 저희가요, 아이들은, 듀이의 생각은 교육은 계속적인 경험의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요, 아이들의 경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교육 원리 중에서 경험의 원리를 중시합니다.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지구조는 더 쌓여가겠죠. 그런 것들을 변화라고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 간다라는 게 듀이의 생각이고요. 그것을, 경험 부분에 중점을 둔 것을, 그 교육의 과정이고 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경험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변화라는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게 듀이의 생각인데요. 이러한 과정에 초점을 둔 것을 경험의 원리라고 하고 결과에 초점을 둔 것을 변화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경험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횡적인 경험.
선생님들께서 주변에서 하게 되는 횡적인 경험이 있고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하게 되는 종적인 그 상호작용이 있는데요. 이런 횡적인 상호작용을 상호작용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적인 상호작용을 시간적으로 계속하게 되는 상호작용을 연속성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많이 하는 질문이요. 상호작용의 원리와 연속성의 원리는 경험의 원리에 들어가냐, 변화의 원리에 들어가냐인데요. 선생님들께서 횡적인 경험을 제가 상호작용이라고 했고 종적인 경험을 제가 연속성의 원리라고 했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그러면 경험의 원리에 하위 요소에 들어가는 건 맞죠? 그럼 결과의 하위 요소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횡적인 상호작용, 현재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선생님들은 변화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선생님들은 변화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상호작용과 연속성은요, 과정과 결과에 모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요. 경험의 원리의 하위 요소가 되기도 하고 변화의 원리의 하위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경험과 변화의 원리는 상하관계는 아닙니다. 다만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경험을 통해 변화하게 된다는 거지 상하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거기에 경험의 원리가 설명되어 있지요. 교재. 그리고 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교육 원리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이 중에서 리을에 들어가는 거 보시겠습니다. 경험의 뭐뭐 원리는 모든 경험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경험은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올 경험에 앞으로의 밑줄을 해주십시오. 선생님. 앞으로 올 경험에 객관적인 조건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데요. 경험의 원리 중에 제가 이거 두 가지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 중에 앞으로 올 경험, 시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연속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리을에 들어가는 건 연속성이겠네요. 그리고 미음에 들어가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뒷부분을 제가 계속 읽어드려야 되죠. 리을에 해당되는 거, 그 연속성에 해당되는 거. 어떤 식으로도 앞으로 올 경험에 객관적인 조건들을 구성하게 되고 나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외부적인 조건들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시간적인 의미 확실하죠. 그래서 리을에 들어가는 건 연속성이고요. 미음에 들어가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험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두 번째 원리, 경험의 원리 나머지는 상호작용의 원리인데요. 한번 봅시다. 경험 속에서 함께 작용하는 두 가지 객관적이고 외적인 요소 밑줄 하십시오. 객관적이고 외적인 요소는 외부 사물을 말합니다. 외부의 사물이나 사람. 그리고 주관적이고 내적인 요소는 나를 말합니다. 학습자. 그래서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외부 사물이나 외부의 사람,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걸 말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횡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의 원리가 맞죠. 그래서 답은요. 리을은 계속성, 미음은 상호작용의 원리입니다. 자,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출을 한번 보시면요. 선생님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경험의 원리 중에서 이거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겠죠. 그런데 다음 시험 문제에서는요. 요거 두 개가 변화의 원리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변화의 원리 중에서 상호작용과 연속성의 원리를 또 써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께서는 여기까지만 공부하신 분들은 상호작용과 연속성은 경험의 원리의 하위 요소지 변화의 원리의 하위 요소가 아닌데 그러면 다른 원리가 또 있나? 라고 생각하시기 쉬우시거든요. 그런데 상호작용과 연속성의 원리는 변화의 원리의 하위 요소에 들어가고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알아두십시오. 우리는 이런 트릭을 많이 씁니다. 이런 트릭을 여러분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트릭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기보다는 트릭을 많이 쓰죠. 30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는 놀이에 대한 이론이고요. 나는 놀이 장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고스키 이론에 의하면 놀이는 유아의 근접 발달 지대를 창출하고 이때 성인의 비계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징놀이에 관해서는 사물로부터 의미의 분리를 도와줌으로써 추상적 사고의 발달에 필수 불가결한 준비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추상적 사고에 거기 밑줄 해주십시오. 자,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요, 그 비고스키 이론에서 추상적 사고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추상적 사고는요. 피아제는 상상적, 상징적 사고라고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조잡기에서 상징적 사고라고 했던 부분. 요것이 나아가서 논리적 사고로 발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피아제는 상징적 사고는 전조잡기 사고고 논리적 사고는 구체적 조잡기와 형식적 조잡기에 해당하는 사고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피아제는 용어를 이렇게 분리해서 써줬지만 비고스키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추상적 사고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상상하는 거,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것 또한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상적 사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의 추상적 사고는 물론 상징적 사고지만 이것들이 확장해서 논리적 사고로 나아가게 되죠. 비고스키는 용어 구분을 하지 않고 모두 추상적 사고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추상적 사고, 상징놀이를 통해서 추상적 사고가 발달한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알아두시고요. 기억에 대한 부분 보시겠습니다. 소문제 1번 가셔서요. 비계 설정에서 성인의 중요한 역할은 사회적 중재가 일어나는 초기에는 직접 행동을 보여주거나 언어적 지시를 통해서 사고를 이끌어주다가 점차 유아의 수행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도움을 감소시킴으로써 유아 스스로 문제 해결 과정을 조절할 수 있는 모모 능력을 갖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요, 사회문화적 상호작용 근접발달지계 때 추상적 사고 쭉 나와 있기는 한데요. 선생님, 비계 설정이라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계 설정 309페이지에 보시면요. 선생님, 우리의 비계 설정은, 비고스키의 비계 설정은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교사의 도움, 혹은 성인의 도움, 유능한 또래의 도움이라고, 외부 사람의 도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건 초기에 아이들이 누군가의 지원을 받아서 발달해가는 초기에 그렇고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비계 설정은요. 자기 스스로 나를 잠재적 발달 수준까지 가게 하는 비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아이가 외부의 비계 설정, 유능한 사람의 비계 설정을 받을 때는 그 비계 설정에 의해서 자기 통제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기 통제는요, 외부의 기준이나 타인에 의해서 나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자기 조절이란 개념이 있는데요. 자기 조절은 이 외부의 규칙이나 사회문화적 규칙이 내면화돼서 내 안에 내 것이 되어서 내 스스로 내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은요, 통제가 아닌 조절이 됩니다. 좀 더 능동적인 단어가 되는 거죠. 비계 설정은 처음에는 외부 사람이 나를 비계 설정하는 것, 그 후에는 내가 스스로 나를 비계 설정해서 내가 발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비고스키가 주장한 거라서요, 자기 통제에서 자기 조절로 나아가는 것을 비고스키는 주장을 했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요, 유아 스스로 문제 해결 과정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아 스스로. 그래서 답은요, 자기 조절이 맞습니다. 유아 스스로 나를 조절하는 것, 내 행동을 다스릴 수 있는 건 자기 조절인데요. 그런데 비고스키 이론을 이렇게 심도 있게 나눠서 저희가 이제 나눠서 전공서에서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정말 정확히 구별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기 통제도 이때 유사 답안으로 인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 답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가 스스로 나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조절이 답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통제까지도 유사 답안으로 인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용어를 각각 한 가지씩 쓰라 그랬는데요. 니은에 들어가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아제 이론인데요. 선생님, 피아제 놀이 이론은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기능놀이, 연습놀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상징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규칙 있는 게임인데요. 피아제 학파인, 피아제가 이렇게 구분을 했다면 피아제 학파인 스밀란스키는요, 기능, 연습놀이에서 구성놀이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리고 상징놀이를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규칙 있는 게임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스밀란스키는 이런 주장을 하게 돼요. 상징놀이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 사람과 사람이 극놀이를 하는 사회극놀이라고. 그래서 이 사회극놀이에 대한 주장을 혹은 논문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징놀이가 맞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사회극놀이라고 주장한 스밀란스키의 그 업적을 받아들여서요. 스밀란스키의 놀이 발달 단계를 기능놀이, 구성놀이, 사회극놀이, 규칙 있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공서를 보시면요. 10권 중에 8권은 1, 2, 3, 4로 소개를 하고요. 10권 중에 2권은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것도 맞습니다, 선생님. 맞는데 우리의 기출을 보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스밀란스키의 이론 근거해서 뭐 나중에 기출문제에서도 나오겠지만 루빈이 사회인지적 놀이 단계를 놀이 이론을 얘기한 게 있는데요. 그때 스밀란스키의 인지적 놀이 이론을 쓰죠. 그때는 사회극놀이가 극놀이로 바뀝니다. 루빈의 이론에서는 스밀란스키의 이론을 가져오긴 했지만 사회극놀이에서 극놀이로 바뀝니다. 그렇지만 스밀란스키와 관련해서는 요 4가지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피아제는 얘기하지 않았던 구성놀이 있지 않습니까? 피아제는 구성놀이가 일가 놀이의 중간, 그리고 기능놀이와 상징놀이의 중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기능놀이가 아이가 마음껏 물체를 만지고 탐색할 수 있는 놀이라면 구성놀이는 탑이나 집이나 무언가를 만드는 건데요. 탑이나 집은 외부 사물을 우리가 따라서 만들게 되는데 유아들이 이때 하는 외부 사물을 그대로 만드는 것은 스스로 즐거움을 느껴서 하는 놀이라고 볼 수가 없고 외부를 모방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방에 가깝다라고 해서 일가 놀이의 중간쯤에 있다. 그리고 기능놀이와 상징놀이의 중간쯤에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밀란스키에 와서는 구성놀이를 놀이로 인정을 해주게 되죠. 그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왔네요. 자, 보시겠습니다. 피아제는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 놀이는 3단계로 발달해 간다고 보았습니다. 스밀란스키가 기능놀이와 극놀이의 중간 단계에 나타난다고 보았던 구성놀이를 피아제는 하나의 독립된 놀이 단계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에 답은 구성놀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들어가는 거 한 가지가 더 있네요. 프로이드 이론이 같이 나왔습니다. 놀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켜주는 감정의 치료 또는 정화입니다. 치료 또는 정화인데, 자,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놀이가 갖는 이러한 효과는 공격 에너지를 발산하면 공격성이 감소된다는 걸 가정하는 모모 이론과 유사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프로이드가 주장한 치료와 정화 이론은 말입니다. 치료와 정화 효과는 말입니다. 정화 이론에서 얘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화 이론에서 얘기되는 그런 아이들이 갖는 어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외부로 발산함으로써 자신을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치료 효과라고도 하고 정화 효과라고도 하지만 이론은 정화 이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디귿이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디귿에는 치료와 정화가 모두 들어갈 수가 있지만 뒤에는 이론의 명칭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디귿에 들어가는 건 정화만 들어갑니다. 여기서 치료가 답으로 빠지게 되죠. 유아는 놀이 속에서 대리 사물이나 사람에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전이시켜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디귿에 들어가는 건 정화만 됩니다. 치료는 답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론의 명칭이기 때문에.
3번 보시겠습니다. 상징놀이의 구성 요소 및 내용에 대한 거다. 리을에 비추어 A에 들어갈 내용 한 가지를 쓰고 미음에 비추어 B에 들어갈 구성 요소 한 가지를 쓰라라고 했는데요. 선생님 솔직히 3번 소문제 3번은요. 선생님들께서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문에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유는 311페이지에 보면 브래더튼이라는 사람이 있고 휴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상징놀이의 주요 요소인데요. 브래더튼과 휴스는 같은 연구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학자들이 소개된 거는요. 브래더튼도 상징놀이의 주요 요소를 3가지로 얘기했고 휴스도 상징놀이의 주요 요소를 3가지로 얘기했는데요. 이 3가지가 동일하고 일반적으로도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상징놀이의 주요 요소는요. 브래더튼의 이름으로 물어볼 수 있고 휴스의 이름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탈중심화, 탈맥락화, 통합입니다. 탈중심화는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타인이나 다른 물체로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걸 탈중심화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외부 타인이나 외부 사물이나 타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 탈맥락화는요. 상황적인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건데요. 물체를 그 용도를 바꿔서 사용하거나 혹은 이 상황을 다른 상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한마디로 지금 강의실 상황을 아이들은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시장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들고 있는 주사기를 분필이 아니라 주사기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런 아이들의 상징적 사고 능력을 탈맥락화라고 합니다. 통합은요, 놀이가 한 가지 영역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 영역이나 여러 주제 혹은 여러 요소들을 다루는 거라는 게 통합이죠. 그래서 영역 내 통합, 영역 간 통합 혹은 주제 간 통합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하면 문제로 돌아가시면요. 상징놀이의 구성 요소 B 들어가야 되는 거 뭡니까? 저희가 설명을 보지 않아도 탈맥락화가 없다. 탈중심화와 통합은 나와 있고 탈맥락화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B는 탈맥락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탈맥락화의 동의어는 탈상황화입니다. 그래서 탈상황화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이것에 대한 해석을 기출에서 보시면 유사한 사물이나 상황 대체에서 유사하지 않은 사물이나 상황 대체로 변화하는 것. 여러분들께서 사물의 가작하나 상황의 가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탈맥락화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탈중심화에 대한 설명은 제가 설명이 들었습니다. A에 대한 답인데요.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로 옮겨가는 것.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4번으로 한번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4번은요. 부모교육 이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면담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고든이 나오고 있네요. 고든의 이론은요. 저희가 PET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와 강의를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모두 아실 텐데요. 부모론을 보시면요. 부모론 전공서를 보시면요. 이 부모론이 교육 이론으로 나와 있는 파트가 있고요. 여기 있는 이론 파트들을 다시 부모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소개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고든은 이 이론의 학자들로 소개되어 있고요. 고든의 이론은 PET라고 해서 프로그램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하더라. 그래서 고든의 이론은 이론적으로도 물어볼 수 있고 프로그램 PET라고도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고든 이름을 삭제하고 PET라고 해도 선생님들은 고든 이론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고든은 부모 효율성 훈련 PET에서 부모의 성격이나 자녀의 특성 혹은 자녀의 행동이 발생하는 시간이나 장소와 같은 상황적 요인이 부모의 뭐뭐뭐뭐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수용성입니다. 전공서에는 수용성이라고 대부분 나와 있는데요. 민감성이라고 나온 전공서가 간혹 한두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은 저희가 이제 기출이 답을 공개는 하지 않지만 전공서에 나온 모든 용어는 똑같이
동의어로 인정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공서에서 부모의 수용성 수준 파악하기라고 나와 있지만 민감성이라고 하셔도 답으로는 인정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전공서에서 수용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답으로 적으실 때 웬만하면 수용성이라고 적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답은 수용성이고요. 기억에 들어가는 거. 니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해결 방안이 다르다라고 하는데요. 고든의 이론의 교과서 한번 보시면요. 그 교재 315페이지를 보시면요. 고든은 부모에게 효율적인 지침, 부모에게 어떤 지침을 전수해 주면서요. 첫 번째, 부모 자신의 수용성을 한번 먼저 파악하라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의 소유자를 파악하라고 하는데요. 문제의 소유자는요. 문제가 발생된 원인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고든 이론에서 문제의 소유자는 불만을 터뜨린 사람 혹은 그 상황을 문제라고 인식한 사람입니다. 만약 유아가 화를 내고 있으면요. 유아가 그 상황을 문제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유아가 문제의 소지자고요. 부모가 화를 내면 부모가 문제의 소지자. 유아와 부모 모두가 화를 내고 있으면 유아와 부모 모두 문제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의 소유자는 T 고든의 이론에서 세 사람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때 누가 문제의 소유자냐에 따라서 해결 방법을 고든은 다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화가 나서 그 상황을 문제라고 인식했을 때는 부모는 잘 들어주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영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반영적 경청은요. 적극적 경청이라고도 하셔도 됩니다. 동의어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화가 나서 아이에게 어떤 얘기를 해야 될 때는요. 나 메시지, 나 전달법을 사용해서 전달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해결 방법은 나 전달법입니다. 그런데 유아와 부모 모두 화가 났을 때는요. 사람한테 화를 내지 말고 그 문제 자체에 집중을 해서 누가 이기는 것도 지는 것도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승부법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무승부법이고요. 간혹 둘 다 이긴다라고 해서 양승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둘 다 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용어는 이거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무승부법이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뜻은 뭐 이거 양쪽 다 이긴다, 둘 다 지지 않는다지만 그거보다는 고든이 얘기한 거 뭐 승자나 패자를 따지지 않는다, 문제 자체에 집중한다기 때문에 무승부법이 T 고든 이론에서 가장 적합한 용어입니다. 그러면 니은에 비추어 이러한 문제의 소유자에 따라서 다른 해결책 세 가지에 비추어서요. 디귿과 미음 상황에 적절한 부모의 의사소통 기술을 각각 한 가지씩 쓰라라고 하는데요. 디귿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이가 유치원에 가는 걸 싫어해요. 어제는 유치원에서 함께 놀 친구가 없다고 울었어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불편함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준이입니다. 준이는 유아죠. 그럼 유아가 지금 이 상황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부모의 기술은, 해결 방법은 반영적 경청 혹은 적극적 경청입니다. 그래서 답은 그렇게 되고요. 미음에 들어가는 의사소통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음에 제가 어머니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준이 어머니가 제가 전화 통화할 때마다 옆에 가서 말을 걸거나 소리를 질러서 꼭 해야 하는 통화를 못하게 해요. 그럴 때는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해요. 누가 화가 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화가 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화가 났다. 부모가 문제의 소유자다. 그때 써야 되는 방법은 나 전달법이죠. 나 전달법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나 메시지라고 쓰시는 분 있으십니까? 나 메시지? 요것도 동의어로 인정되는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전공서에서 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요 용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로저스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로저스의 상담 이론에서 제시한 상담 태도 중 리을에 해당되는 용어 한 가지를 쓰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로저스 이론을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되죠. 로저스는 이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학자인 로저스의 이론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아중심적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이론을 자신의 또 다른 이론인 내담자 중심 이론에 적용하게 되는데요. 로저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힘을 자신의 내부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신을 중심으로, 자아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려고 한다라는 게 로저스, 인본주의 학자 로저스의 생각입니다. 내담자 중심 이론은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힘을 우리 내부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해결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상담자가 해야 되는 일은 내담자 스스로 자신을 해결 방법을 찾도록 도와줘라. 그게 내담자 중심 이론입니다. 내담자는 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자신의 내부에 가지고 있으므로 상담자는 그것을 끌어내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데요. 그 역할을 하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라는 겁니다. 무조건적 경청이 있고요. 두 번째가 공감적 이해입니다. 세 번째가 진실성, 일치성입니다. 또는 일치성이라고도 합니다. 무조건적 경청과 공감적 이해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요. 무조건적 경청은 선생님들이 그 내용에 동의할 수 없더라도 그럴 수 있겠군요. 그래요.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적 경청은 그래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확실히 자신의 존재를 분리시켜 놓고 다만 상담자가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감적 이해는요. 공감은 다릅니다. 어떤 타인의 감정을 보듯이 긍정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내담자의 그 상처나 정서 혹은 마음을 그때의 정서를 상담자가 그대로 내 것 같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담자의 심정을 자신의 심정처럼 제가 어머니라도 그때 정말 그렇게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라고 이해해 주는 게 공감적 이해입니다. 무조건적 경청은요, 그 마음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는 그러셨겠군요 라고 들어주시는 거고요. 그 어머니의 감정을 내 걸로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네 맞아요 라고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 공감적 이해는 그걸 넘어서서 정말 어머니의 마음을, 아픔을 선생님들께서 그대로 느끼면서 이해해 주는 걸 공감적 이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요 선생님들께서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보이셨다라면 어머니께서 눈치채시지 않으실까요? 내담자가 눈치채지를 않을까요? 그래서요 로저스는 상담자에게 겉과 속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것이 진실성, 일치성입니다. 그러면 문제에 나온 로저스 이론에서 리을에 해당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준이 입장이 되어 준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함께하는 건데요. 자, 어머니가 상담자가 되는 거죠. 준이 입장에서 내담자가 되어서 준이의 마음을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함께하라고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으로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함께하라 그 정서를. 그것이 공감적 이해이고요. 그래서 답은 공감적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서. 비읍에 해당하는 강화의 종류 한 가지를 써라 그랬는데요. 비읍에 들어가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선생님 이거 프리맥의 원리와 논란이 됐던 거죠. 준이가 음식을 골고루 잘 먹을 때마다 준이가 좋아하는 동화책을 읽어주기로 했어요. 프리맥의 원리 쓰신 분들 많죠. 프리맥의 원리 맞습니다, 선생님. 여기에 행동주의 든 행동 수정 전략 중에서 무엇이 사용됐냐 그러면 프리맥의 원리가 맞습니다. 프리맥의 원리는요, 아이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약속을 하고요. 약속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 약속을 아이가 지키면 그 아이가 원하는 정적 강화를 제공하는 겁니다. 정적 강화는요, 긍정적인 강화물이죠.
강화물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싫어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강화물을 주는 게 정적 강화인데요. 이 프리맥의 원리는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사전에 어떤 약속에 의해서 그 행동을 했을 때 바람직한 아이가 원하던 강화물을 주는 거, 정적 강화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문제는요, 만약에 원리를 물어봤으면, 행동 수정 전략이나 원리를 물어봤으면 프리맥이 원리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3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해당하는 강화의 종류 한 가지를 쓰라 그랬습니다. 행동 수정 원리를 쓰라는 게 아니라 그 행동 수정 원리에서 사용한 강화가 무엇이냐를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답은 정적 강화가 됩니다. 프리맥의 원리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프리맥의 원리에 해당하는 강화의 종류 한 가지를 쓰라 그랬기 때문에 정적 강화가 답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프리맥의 원리라고 쓰셨는데 그거는 지문에는 프리맥의 원리가 해당되는 게 맞지만 그 프리맥의 원리를 쓰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프리맥의 원리에서 사용된 정적 강화냐 부적 강화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쓰라 그런 게 쓰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답은 정적 강화가 답으로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죠. 우리 기출이요 이래요. 지문만 읽어보면 이것도 답이 되고 저것도 답이 돼요. 그런데 소문제에서 그 둘 중에 한 가지 중에 뭐가 답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소문제를 지문보다 더 중요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A-5번 보시겠습니다. 가나다는 5세반 유아 평가에 관련된 내용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쌓기놀이 영역에서 민재의 때리는 행동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억을 활용하여 관찰했다라고 합니다. 때리는 행동은 물기, 꼬집기, 치기, 사물을 던지는 행동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라고 했네요. 기억을 통해 민재의 문제 행동 원인을 찾아 이에 적절한 행동 지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에 들어갈 관찰법의 종류 한 가지를 쓰라 그랬는데요. 니은이 관찰 기록 작성 방법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이유요. 일단 기억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억은 가인데요. 선생님 가 한번 보세요. 그 표, 문제 그 지문의 표. 관찰 시간이 있고요. 선행 사건이 있고 행동이 있고 후속 사건이 있죠. 요거는 사건 표지법입니다. 사건 표지법 중에서도 A, B, C 서술식 사건 표지법인데요. A, B, C 서술식 사건 표지법인데 A가 선행 사건을 얘기하고 B가 행동을 얘기하고 C가 후속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는 이때 또 논란이 됐던 건 사건 표지법이라는 답을 적는지 서술식 사건 표지법이라는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이라는 답을 적는지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것도 소문제에서 나눠집니다. 기억에 들어갈 관찰법의 종류를 적으라 그랬죠. 관찰법에 들어가는 건 일화기록법, 행동목록, 평정적 척도, 시간 표집, 사건 표집 요 5개가 주로 있는데요. 자, 관찰법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사건 표지법이라고 답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사건 표지법의 유형 중 뭐에 들어가냐라고 물어봤으면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이라고 하셔도 되는데요. 관찰법의 종류라고 물어봤으니까 사건 표지법이라고 적으시는 게 맞죠. 그런데 이 문제는 사건 표지법이라고 적으시든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이라고 적으시든 모두 정답이 처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사건 표지법의 가장 일반적인 저희가 그냥 사건 표지법 할 때 가리키는 것은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둘 다 정답 처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사건 표지법에는 ABC 외에 빈도 사건 표지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A로 들어가서요. 선생님 이게 2014학년도 문제인데요. 최근에 2018학년도인가 2017학년도에 같은 문제가 나오면서 그 ABC 중에 한 가지가 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뭐 A에 들어가는 게 뭐냐, B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C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ABC가 선행사건, 행동, 후속 사건을 얘기한다.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니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니은에 들어가는 거. 가에 니은이 있네요. 행동에. 공격적인 민재는 영수에게 블럭을 집어던지며
라고 말한다라고 했는데요. 사건표지법과 일화기록법은 서술하는 것에서 그 서술 유의점이 동일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선생님들께서 감정이 혹은 평가가 포함된 용어를 쓰시면 안 되는데요. 평가는 평가란에 그대로 쓰시고요. 아이들의 행동을 기술할 때는요. 반드시 객관적인 용어로 기술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유의점이 교재에 나오고 있는데요. 322페이지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잘못한 것은 공격적인 민재는에서 공격적인이 잘못됐습니다. 공격적인은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 표현이므로 이러한 것들을 관찰기로 작성 방법에 근거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서술을 하셔야 됩니다. 2번 디귿에 들어가는 용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재의 기본생활 습관을 알아보기 위해서 부모형 질문지법을 활용했다. 질문의 문항에 대한 반응은 뭐뭐 형식으로 응답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뭐뭐 형식은 민재의 기본생활 습관에 대한 단순한 출연 유무이 아니라 기본생활 습관 형성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요. 무슨 형식인가라고 했는데요. 자, 질문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나열되어 있으면 관찰법 중에서 행동 목록법과 그 다음에 이제 평정 척도가 그러한데요. 행동 목록은 유무만 표현합니다. 그래서 yes, no만 표현하는 게 행동 목록이고요. 평정 척도는요. 유무가 아니라 질적인 수준을 같이 평가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온 것처럼 전혀 그렇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혹은 숫자 1, 2, 3, 4를 두고 표시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디귿에 나온 거는요. 답은 평정 척도네요. 그런데 평정 척도에 근거할 때 질문지 문항 작성 방법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요. 평정 척도에 대한 내용도 교재 323페이지에 나와 있죠. 한 문항당, 한 질문 하나당 한 문항당, 한 문장당 하나의 질문만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나의 마지막 질문, 자녀는 규칙적으로 자고 적당량의 음식을 골고루 먹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문장 안에 두 가지를 물어봤거든요. 그렇게 물어보면요. 어떤 아이는 잘 자지만 밥은 잘 안 먹어요. 그러면 이 질문에서 규칙적으로 자는 건 맞는데 적당량의 음식을 골고루 먹는 건 아니니까 도대체 전혀 그렇지 않다에다 표시를 해야 되는지 매우 그렇다에 표시를 해야 되는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한 문장당 하나만을 답하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 틀린 부분입니다. 이유를 쓰실 때 자녀는 규칙적으로 자고 적당량의 음식을 골고루 먹습니까? 라는 한 문항에서 두 가지 사항을 동시에 물어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적으시는 게 가장 정확하시죠. 자, 이렇게 서술로 쓰시는 부분 있잖아요. 이유를 서술하시는 부분이요. 생략하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략해서 그냥 한 문항에서 두 가지 사항을 동시에 물어보고 있으니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답하시면요. 선생님들은 어떤 문항이 잘못됐는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정답자는 채점자는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시는 당시에 무엇을 생각하고 답을 썼나를 추측하지 않습니다. 채점자는 여러분들의 글씨, 여러분들의 답만 보고 채점을 하고요. 그 답에서 유추되는 것, 추측되는 것, 추론할 수 있는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럼 객관성을 잃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무엇을 생각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답안으로 썼느냐, 100% 확실한 답을 그대로 서술을 했느냐가 중요한데요. 바로 이런 문항 때문에 선생님들의 가채점 결과가 바뀌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정답을 썼다라고 생각하지만 채점자는 이 설명은 미흡해 또는 알긴 알겠는데 이 사람이 알았다는 건 알겠지만 자신이 글로 다 표현하지 않았어 또는 언어적인 논리성이 부족해 해서 틀린 답으로 인정할 수 있고요. 가채점 10점씩 내려가시는 분들 답안 채점하시는 답안 채점 모의고사 채점하시다 보면요. 이런 특성을 그냥 간략하게 저 알고 있거든요 하시면서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어떤 답을 어떻게 명확하게 글로 서술하셨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100% 답을 한자도 빠지지 말고 다 쓰시길 바랍니다. 미음에 들어가는 용어 한 가지 쓰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 게 3번 문제인데요. 미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음이 오교사와 박교사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교사가 민재의 행동 발달을 알아보기 위해 관찰법과 질문지법을 활용해 보았어요. 자, 두 가지 사용했어요. 관찰법, 질문지법. 다른 유아들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좀 더 체계화된 평가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질문지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관찰법에서 행동 목록과 평정 척도를 저희가 이 두 가지를 질문지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행동 목록도 이미 질문 리스트가 만들어져서 yes, no만 표시하는 거고요. 평정 척도도 마찬가지로 질문이 이미 만들어져서 어떤 질적인 정도만 저희가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질문이 만들어진 리스트라고 해서 둘을 질문지법이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답으로 적으실 때는 질문지법이 아니라 행동 목록은 정확히 행동 목록법, 평정 척도는 정확히 평정 척도법으로 적으실 때 지문이나 문제에서 질문지법이라고 나왔을 때 이건 평정 척도와 행동 목록을 모두 표현하는 그 단어구나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음에 들어가는 거, 그 둘을 사용했는데 좀 더 체계화된 평가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교사가 모모를 실시해보면 어떨까요? 모모는 실시하기 전에 특별한 훈련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전문 지식이 요구돼요. 그렇지만 개인차를 비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 주잖아요. 모모는 개발 과정에서 신뢰도, 타당도 검증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부분 밑줄 쳐주세요. 요 문제의 답을 검사법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검사법은 오답입니다.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검사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화 검사와 교사 제작 검사가 있습니다. 표준화 검사는요, 연구자들이 이미 여러 집단에서 시험 연구를 해서요, 이 결과가 오차가 굉장히 적고 그리고 신뢰할 만하다라고 해서 검증이 끝난 것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신뢰도와 타당도가 인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어떤 이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혹은 이 검사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보통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문가가 보통 측정을 하게 되죠. 그것이 표준화 검사이고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사용하기가 어렵고, 또한 너무나 일반화돼서 개별 집단, 우리 반 아이들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교사가 직접 검사법을 제작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교사 제작 검사입니다. 교사 제작 검사는요, 개별 교사가 자신의 반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검사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기 위해서는요, 한 집단의 아이들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집단의 아이들을 연구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해야지만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교사 제작 검사는 우리 반 아이들만을 위한 검사죠.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답은 표준화 검사이고 검사법은 아닙니다. 검사법은 교사 제작 검사도 들어가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 답에서 원하는 건 표준화 검사법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이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A 6번 가시겠습니다. 유치원 교사와 원장 간 대화의 일부인데 물음에 답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억의 박 교사는 플러와 보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사 관심사 4단계 중 1의 단계에 해당한다. 1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교사가 갖는 관심사를 쓰라 라고 했는데요. 자, 선생님, 2014학년도에 플러와 보은이라고 나왔는데요. 2017인가 18학년도에는요. 플러와 브라운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교사론 전공서에 9건 중에 10건 중에 9건은 플러와 보은이라고 나오고요. 단 한 건만이 플러와 브라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두 학자 이름, 양쪽의 학자 이름이 모두 기출문제에서 얘기가 됐다. 같은 이론이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플러가 대표 학자죠.
플로와 보은 혹은 플로와 브라운의 교사 관심사 이론은요. 첫 번째가 교직 이전 단계입니다. 두 번째가 생존 단계이고요. 생존에 대한 관심사 단계이고요. 세 번째가 교수 상황에 대한 관심사 단계이고요. 네 번째가 학생에 대한 관심사 단계입니다. 교직 이전은요. 선생님들께서 교사가 되기 전에 교사 양성 과정, 즉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배우는 때를 말하는데요. 이때는 교사라는 사람과 그리고 학생을 에게 이상을 비합리적인 시선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교사를 현직 교사를 너무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에 대해서는 천사다라는 환상을 가지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생존에 대한 관심사 단계는요. 내가 교사가 돼서요. 선생님들이 이제 초임이나 첫 여러 해를 말하는데요. 이때 내가 이 교직 생활을 견뎌낼 수 있을까?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해내서 교직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의 생존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되면은요. 내가 올바른 교육 혹은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하고 있냐를 생각하는 게 3단계고요. 4단계는 다시 학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요. 1단계가 학생에 대한 환상적인 관심사였다라면 4단계는요. 학생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심사입니다. 개개 유아의 특징을 알아보기도 하고요. 우리 반 아이들의 특징을 알아보려고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아이들의 발달 상황을 알아보려고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시선으로 합리적인 시선으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시기를 학생에 대한 관심사 단계라고 합니다. 그렇다 하면 기욱의 박 교사는 어느 단계에 속하냐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하고 싶은 활동은 많은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수업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발문을 할 수 있을지, 새로운 교수법을 활동 유행에 따라 어떻게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수업하는 방법, 교수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교수 상황에 대한 관심사 발달 단계고요. 자, 1에 들어갈 용어를 쓰라 그랬는데 단계는 나왔죠. 그래서 교수 상황에 대한 관심사 가 답입니다. 관심사가 답이고요. 단계는 적으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1의 다음 단계에서 교사가 갖는 관심사 한 가지를 적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답은 학생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발달 단계를 적으라는 게 아니라 갖는 관심사가 뭐냐 그랬으면 요 앞부분 학생에 대한 관심사에서 학생만 적으시면 됩니다. 왜? 관심사가 뭐냐? 학생이다. 이게 답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소문제에서 어디까지를 답으로 요구하는지 보십시오. 자, 같은 1번 문제지만 첫 번째 1에 들어가는 건 교수 상황에 대한 관심사까지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1의 다음 단계 관심사에서 묻는 건 답은 학생만 답입니다. 그래서 발달 단계를 묻는지 혹은 관심사까지 써야 되는지 혹은 그 앞부분 무엇에 대한 관심사, 무엇에만 해당되는 걸 써야 되는지 잘 구분하셔서 그 부분만 답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저희가 칼채점이라고 하는 거 그런 해에는요. 정확히 쓰라는 부분만 썼는지도 답으로 그런 답만 답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실력이 굉장히 비슷하시거든요. 그래서 시험 상황, 그날 어떤 감정으로 시험을 보셨는지, 어떤 상황으로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걸 잘 컨트롤 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시험에 점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이때 선생님들께서 아는 문제도 틀리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쓰라는 건 교수 상황에 대한 관심사인데 단계까지 썼다가 틀릴 수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니은에 윤교사가 지칭하는 장학의 유형 한 가지를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니은에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선생님이 자신의 문제를 진단한 후 자기 발전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자신의 수업을 분석 평가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학급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전문서적을 읽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스스로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예요 라고 하고 있죠. 장학에는 자기장학, 동료장학, 약식장학, 수업장학, 임상장학, 컨설팅장학, 멘토링장학 등등이 있는데요. 나 스스로 노력하는 건 자기장학입니다. 관련 이론은요. 327에서 328까지 나와 있죠. 선생님 문제만 파악하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관련 이론, 왜?
지금은 2014년에는 자기 장학이 문제로 나왔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장애 장학에 대한 2019년 추시나 2020학년도 그리고 2021학년도에는요. 자기 장학뿐만 아니라 자기 장학의 세세한 부분까지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제법인은 자기 장학 그 답만을 아는 게 아니라 장애 장학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교재에 모든 이론을 제가 자세히 담아놨기 때문에요. 지금 강의는 관련 부분만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정말 합격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뿐만 아니라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이론을 철저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전에 저희가 전원 합격이라는 결과를 봤을 때요. 전원 최종 합격이라는 결과를 봤을 때요. 실은 제가 제 수강생이 아닌 분들에게 이런 이메일을 받았었어요. 제가 쓴 기출 이론서, 그때는 기출 분석서가 아니라 기출 이론서를 썼었는데 기출과 관련된 배경 이론을 모두 쓴 책이었어요. 그 책만 보고 합격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 책만 보고도 합격하신 분들이 있으셨던 이유는요. 제가 문제 분석이 아니라 출제 범위에 대한 이론을 모두 정확하게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부한 건 기출 문제가 아니라 기출 이론이었죠. 출제 이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셨던 거인데요. 이번에는 문제와 그에 대한 정확한 답과 이론을 모두 교재에 실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석, 저의 분석은 강의로 지금 특강으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강의만 충실히 들으셔도 좋은 성과가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100% 이 기출 강의는 여러 번 듣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출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오래 좋은 결과가 있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해에는 저희가 최종 전원 합격을 했을 때는 기출이 중심으로, 기출의 출제 범위가 중심으로 출제가 됐을 때고요. 신이론이라고 하는 거, 새로운 파트가 출제되는 경향이 10%,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8학년도, 2019학년도를 보시면 이 신이론 파트가 10%에서 20%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기출 공부만 하셨을 때 성적이 좋지만 최종 합격까지는 못 가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기출을 중심으로 핵으로 두고요. 나머지 신이론에 대한 대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아교육 개론책과 유아교육 신이론이 관련 부분 다 담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 저와 함께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출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그 기출에만 신경을 쓰시는 게 아니라 개론과 신이론, 국가 수준 반드시 자습하시고 100%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원 합격이 올해도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2번에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3번에 들어가는 거죠. 3번입니다. 하위 문제 3번.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유치원 평가는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하는데요. 디귿과 관련해서 유치원 평가의 평가 항목 중 교직원의 인사복지 및 전문성이 포함된 평가 영역 한 가지를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의 답을 아시려면요. 선생님들께서 유치원 평가라는 것을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몇 주기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답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2019년에는요. 제4주기입니다. 제4주기 유치원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 시행이 됐냐면 2017년부터 시행이 돼서 2019년까지입니다. 유치원 평가는 3년을 기준으로 주기가 바뀝니다. 자, 3주기는요. 2016년에서 그러면 2014년이 되는 거죠. 그럼 2주기는요. 2013년에서 그러면 2011년이 됩니까? 그리고 1주기는요. 2010년에서 2008년이 되죠. 그래서 2008년부터 3년을 주기로 주기가 바뀌고 있는데요. 3년이 의미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4주기는 2017년, 2018년, 2019년인데요. 이렇게 3년이 되어 있는데요. 3년으로 주기가 되는 이유는 3분의 1씩 참여를 하는 거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지역에 만약 A라는 지역에 유치원이 30개가 있다라면 첫 해에는 10개의 유치원만, 그 다음에는
나머지 10개, 그 다음에는 나머지 10개. 그래서 유치원의 수를 3분의 1로 나눠서 3분의 1씩만 매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3년을 주기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 유치원이 2017년에 유치원 평가를 받았으면 2018년과 2019년은 건너뛰고 2020년에 다시 유치원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 평가는 3년을 주기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4주기고요. 이때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이때 2014학년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3주기였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1주기, 2주기, 3주기의 어떤 공통지표와 4주기의 공통지표가 다릅니다. 공통지표는요, 공통지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유치원 평가는 전국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 수준의 지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자체 지표라는 걸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국가 수준의 지표가 바로 공통지표입니다. 이 공통지표는 1, 2, 3주기 때는 4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교육환경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환경이 맞죠? 세 번째는 건강과 안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운영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주기, 2주기, 3주기 모두 공통지표의 영역이 4영역으로 나뉘면서 교육과정, 교육환경, 건강 및 안전, 운영관리가 됐었는데요. 자, 4주기에 와서 다릅니다. 4주기. 4주기 때는요, 운영관리와 교육환경이 합쳐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번 교육과정, 2번 교육환경 및 운영관리, 3번 건강 및 안전 하고요. 네 번째 교직원 항목이 추가되게 됩니다. 자, 4주기 다시 설명드립니다. 4주기의 공통지표는 교육환경과 운영관리가 합쳐졌고요. 그리고 교직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주기만 공통지표가 교육과정, 교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 및 안전, 교직원 4가지로 되는데요. 여기 그 자료가 328페이지부터 3주기와 4주기가 설명되어 있죠. 거기에는 평가 영역뿐만 아니라 평가 지표, 평가 요소까지 지금 제가 실었는데요. 이거 암기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거하면 이러한 교직원과 관련된 규정은 제3주기에 보시면 운영관리에 되어 있고요. 329페이지입니다. 329페이지에 보시면 교직원의 근무 여건 및 전문성 제고가 운영관리에 들어가 있죠. 근데 4주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4주기에 보시면 교직원에 해당이 됩니다. 교직원이라는 영역에 교직원의 근무 환경과 초복지, 전문성, 원장의 리더십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은요, 이때의 답은 제3주기를 근거로 하면 운영관리가 답이고요. 그런데 현대의 제4주기를 근거로 하면 교직원이 되는데요. 제가 거기에 제1차, 2차, 3차 유치원 평가 기준 했는데 주기로 바꿔주세요. 제1차, 2차, 3주기 유치원 평가, 그 다음에 교직원을 4주기를 그 교직원 뒤에는 4주기 유치원 평가 기준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몇 주기를 중심으로 하냐에 따라 답이 다르고요. 당시에 선생님들이 가신다면 그 몇 주기를 근거로 하는지를 꼭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유치원 평가라 그랬어요. 당시는 2014년이었으니까 현재 그때는 제3주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하면 답이 운영관리이고 현재 기준으로 하면 교직원으로 바뀐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유아교육법에 제시된 교사 자격 기준의 일부인데요. 리을에 들어가서 A에 들어갈 숫자를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는 법에 대한 문제인데 이 법에 대한 문제, 교사 자격 기준 선생님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333페이지에 나와 있죠. 선생님들이 대학을 졸업을 하실 때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으실 건데요. 여기에 3년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연수 재교육을 받게 되면 1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1급을 받은 후 3년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가지고
연수를 받으면 원감 자격증이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3년의 교육 경력에서 또 이제 연수를 받으면, 재교육을 받으면 원장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 나온 부분은요, 전교사 1급에 대한 부분이네요. 유천 전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가 1급을 받을 수 있죠. 거기에 들어갈 숫자는 3만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A에 들어갈 숫자만을 쓰라 그랬기 때문에 3년이 아닌 3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7번 가시겠습니다. 7번, 기역에 해당하는 기본 동작의 유형을 쓰라 그랬는데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기본 동작이라 하면 이동, 비동, 죄송합니다. 기본 동작이라고 하면 이동, 비동, 조작 운동을 말하고요. 동작의 유형이라 하면 이동의 하위 요소, 비이동의 하위 요소, 조작 운동의 하위 요소가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묻는 거는 기본 동작의 유형 중에서 고르라고 했으니까 비이동이냐, 이동이냐, 조작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기억 한번 보시겠습니다. 솔방울로 나무 기둥을 향해 던진다. 자, 조작 운동의 정의는요, 이동 운동이나 비이동 운동을 사물과 함께 했을 때는 조작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물이 무조건 들어가면 조작이 되는데요. 솔방울을 나무 기둥을 향해 던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사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조작적 동작이 됩니다. 답은 조작적 동작이고요. 니은과 디귿에서 교사가 재민이와 수인이에게 제안한 활동의 기초 체력을 쓰라 그랬는데, 기초 체력은 선생님 거기 이론 보시면 338페이지 보시면 기초 체력의 요소에는 근력과 유연성과 순발력과 민첩성과 지구력과 평형성이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그 교육부 자료에서 제시한 체력의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평형성은 균형감과 균형성과 동일한 용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체력의 요소에서 재민이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열을 셀 때까지 철봉에 매달려 볼까? 열을 셀 때까지 오래 철봉에 매달려 보는 거죠. 요것은 지구력입니다. 선생님 답으로 근지구력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철봉에 매달려 보는 것들이 근력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여기에서는 철봉에 매달려 보는 게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매달려서 열을 셀 때까지 오래 참을 수 있냐, 오래 매달릴 수 있냐를 묻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초 체력의 요소는 지구력이 답이 됩니다. 근지구력 동의어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수인이가 통나무 평균대에 한 발로 서서 비행기 모양을 만들어 볼래가 있는데요. 한 발로 균형 잡고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균형을 잡는 거는 기초 체력에서 평형성이고요. 균형성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답으로 됩니다. 자, 교육부 자료에는 평형성이라고 쓰고요. 해설서는 균형성, 균형감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동작의 공간 요소에 보시겠습니다. 동작의 공간 요소에는 라반이 얘기했죠. 방향, 범위, 경로, 수준 등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라반의 동작의 기본 요소에 해당하는 건데요. 라반 이론이 33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거의 매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 이론 아시고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에서는 경로만을 보겠습니다. 경로는요, 선생님들이 몸을 움직였을 때 바닥에 그려지는 선 혹은 공간에 그려지는 선인데요. 나비가 하늘을 날아가는 그 선, 따라가는 그 모습도, 움직이는 그 선도 경로 또는 진로에 해당이 되고요. 선생님들이 걸어갈 때 바닥에 그려지는 선도 경로, 진로가 됩니다. 경로, 진로는 동의어입니다. 경로가 포함된 동작을 리을에서 찾아서 그 동작을 포함하는 교사의 언어적 반응을 쓰라 그랬는데요. 자, 바닥에 그림이 그려지는 걸 찾으시면 되죠. 교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 선생님 보이십니까? 아, 주은이는 리을에서 찾아 교사의 반응을 쓰라 그러고 했네요. 그래서 찾아 쓰라가 아니라 리을에서 경로가 포함되는 동작을 찾아서 그 동작을 포함하는 교사의 언어적 반응 한 가지를 선생님들께서 쓰시는 거네요. 그럼 리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다람쥐처럼 높게 뜰 거예요. 높낮이 개념이 나와 있죠. 높이 개념이.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쭉 뻗어볼 거예요.
에어는 몸을 작게 움직였다가 쭉 뻗게 되면 좁게 있다가 넓게 되죠. 그래서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은이가 저는 동그랗게 달팽이처럼 돌 거예요 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달팽이처럼 돌 거예요는 몸을 이렇게 도는 게 있고요.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공간에 달팽이처럼 공간을 만들어가면서 도는 게 있는데요. 자, 그림 보시면 주은이란 아이가 그냥 이렇게 뱅뱅뱅뱅 도는 게 아니라 바닥에 이러한 선을 그려가면서 돌고 있는 걸 보이고 있죠. 요것을 선생님들께서 정확하게 언어적으로, 교사가 언어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요. 우리 아이의 모습 보니까 밖에서 안으로 향해서 모양을 그리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주은이는 달팽이 등의 요 모양을, 바닥에 그려지는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용돌이 모양처럼 원 밖에서 안으로 향해 동그랗게 돌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은이는 달팽이처럼 동그랗게 돌고 있구나 라고 표현을 하시면요, 경로가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애가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걷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제자리에서 도는 것도 달팽이처럼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경로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처럼 주은이가 바닥에 무언가 그림을 그리면서 걷고 있다라는 거, 돌고 있다라는 걸 정확히 언어적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미음 활동과 관련된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활동과 관련된 3호세 누리과정 신체운동 건강 영역의 세부 내용을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선이, 재민이, 주은이는 5세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문제 보시면 5세 반 숲활동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지선이와 재민이와 지윤이는 5세 아이들이고요. 몸으로 다람쥐처럼 펄쩍펄쩍 뛰는 거, 쭉 뻗는 모습, 그 다음에 달팽이 모양으로 도는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했다라고 하는데요. 요것이 5세 세부 내용 중에서 신체 각 부분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움직인다에 해당이 됩니다. 잠깐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요, 신체 각 344페이지입니다. 344페이지에 신체 각 부분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움직인다는 유아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과 탐색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자신의 신체 능력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4세, 5세 유아가 자기 신체의 구조, 신체 각 부분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세나 동작을 바꾸거나 몸을 이동하는 신체 움직임에 능숙해질 수 있는 경험을 갖도록 한다. 지금 아이들이 한 활동이 바로 자세나 동작을 바꾸거나 몸을 이동하는 활동이었죠. 그래서 이 세부 내용이 답으로 됩니다. 그럼 8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마지막 8번 문제요. 가는 5세 반 이야기 나누기 장면이고 다는 실외 놀이터에서 일어난 상황의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역에 들어갈 말 한 가지를 쓰라 그랬는데 기역이 지금 교통표지판을 가지고 있죠. 자전거 모양의 교통표지판이네요. 자, 선생님이 보여주는 표지판 잘 보세요. 파란색 바탕에 흰선으로 자전거가 표시되어 있는 둥근 표지판을 보여주며 이 표지판은 뭐뭐뭐라고 해요인데요. 선생님 답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인데요. 347페이지에 주변에서 흔히 보는 표지판들 하면서 제가 교재에 이 표지판들을 실었죠. 그런데 이 교재 표지판은요, 칠 대 안전에 나오는 표지판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제가 100%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된다. 2019학년도에 우리 선생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2019학년도에 실제 여기에서 교통 표지판 2개가 시험 문제에 나왔거든요. 이때 우리 선생님들 중에 정말 소수가, 아주 극소수긴 합니다만 이런 것까지 암기해야 돼요 라고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암기를 안 하고 가신 분들이 있으셨는데 당연히 답을 못 쓰셨겠죠. 자, 7대 안전에 나오는 교통표지판은요, 반드시 선생님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2014학년도에도 분명히 교통표지판에 명칭을 붙는 문제가 나왔고요. 2019학년도에도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내는 자료는 100% 소화하시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교통표지판, 2014년의 교통표지판은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답은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2019학년도에 나왔던 게 어린이 보호입니까? 어린이 보호와 또 다른 것들이 하나 나왔죠. 그래서 그것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7대 안전에서. 꼭 보십시오.
뭐 3호세 누리과정 중 교통안전 지키기의 세부 내용에 근거해서 니은이 3세 유아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이유 한 가지를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은. 교실에서 이야기 나눈 내용을 기억하고 있지? 자, 이제 규칙을 잘 지키며 자전거를 타도록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자전거 안전 규칙, 여기에 근거해서 3세 아이에게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요. 자, 선생님, 그 교재 348페이지를 보시면요. 348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안전 규칙을 알고 지킨다는 4세와 5세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3세는 교통안전 규칙을 안다 해서 그칩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가 3세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교사는 5세를 지도했네요. 교사가 5세를 지도하면서 규칙을 잘 지키며 자전거를 타도록 하라라고 했죠. 근데 이 부분이 3세에게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렇죠. 3세, 4, 5세, 교통안전 규칙을 알고 지킨다. 니은은 교통안전 규칙을 알고 지킨다는 만 4세와 5세를 위한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만 3세에게는 적합하지 않죠. 그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선생님, 이런 문제 어느 세부 내용에 근거해서 그런 이유로 적합한 이유,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쓰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답에 그 세부 내용이 반드시 따옴표로 들어가야 됩니다. 빠지면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채점자는 선생님들이 답을 빼면, 답을 생략하고 쓰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감점 처리를 한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반드시 넣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디귿에서 자전거 안전규칙에 비추어서 적절하지 않은 은수의 행동 한 가지를 찾아 바르게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귿에 보시면 은수는 자전거를 타기 전에 핸들, 타이어, 공기, 브레이크와 체인을 확인한다. 맞네요. 그 다음에 두르고 있던 긴 머플러를 풀어 놓는다. 여기까지도 맞죠? 헬멧, 팔꿈치와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자전거를 탄다. 여기까지도 뭐 맞죠? 맞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머플러는 벗어나야 돼요. 그쵸? 아니면 자전거 바퀴에 감기면 아이가 위험하잖아요. 목이 졸리잖아요. 맞고, 뭐 착용하는 거, 보호대 다 착용하는 거 맞고.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서 잠깐 멈춘 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네요. 이게 문제죠. 이거 법에서는 문제입니다. 성인도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자전거에서 멈춘 다음에 자전거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네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라 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썼고요. 그러면서 화살표를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고쳐줬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잠깐 멈춘 후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간다라고 정확히 명시해줬습니다. 답은 정확하게 쓰시는 겁니다. 어떤 채점자가 들어가도 100% 정답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자, 리을에 적절한 응급처치 방법 한 가지를 쓰고 미음에 해당하는 서류명 한 가지를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급처치 방법이요. 자, 한번 보실게요. 우리 경수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교사는 경수의 손가락을 살펴보고 골절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사는 급히 응급처치를 한 후 원장 선생님에게 상황을 보고했고요. 원장 선생님은 응급처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보호자에게 받은 서류는, 선생님 이게 무슨 서류냐면 응급처치 동의서입니다. 응급처치 동의서. 이 서류를 받고 비상연락망을 찾아 후속 조치를 취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적절한, 리을의 적절한 방법은요. 손가락 골절이 되었을 때, 골절이 되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응급처치 적절한 방법은 골절된 손가락에 부목을 대고요. 가볍게 붕대로 감는다입니다. 그것이 그러한 그 안전과 관련된 것이 제가 이제 349페이지에 교통안전과 관련된 7대 안전
내용을 했고요. 또 7대 안전에 350페이지에 7대 안전에 응급처치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또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교육부 자료 중에 유치원 교사를 위한 응급처치의 실제라는 교육부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팔과 다리 다쳤을 때 골절이 났을 때 응급처치 방법이 7대 안전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요거 351페이지에 있는데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잘렸을 때 뭐 이럴 때 응급처치 방법도 자세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53페이지에 보시면 양식 하나를 제가 드렸는데요. 그 양식의 명칭이 비상연락망 및 응급처치 동의서입니다. 그런데 해당 문제의 경우는 지문에 비상연락망, 비상연락처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요. 빠진 부분, 밑줄에 해당하는 부분만 답으로 쓰시면 되는데요. 그럴 때 답은 응급처치 동의서가 됩니다. 해당 양식도 교육부에서 쓰고 있는 정식 양식이고요. 교육부 자료에 있는 양식이기 때문에 양식의 명칭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B에서 뵙겠습니다.